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터키. 3년 내 한국 잡는다. 2. 경북 울진 버려진 광산에 묻힌 하얀 석유의 정체. 3. 한국. 이것 좀 빨리 만들어줄 수 있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을 대상으로 튀르키가 다시 한번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당연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에는 K2 블랙팬서 기술과 주요 부품을 사용하여 개발한 알타이 전차로 1패를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필리핀 해상 초계함 공급 사업에서 1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최근 튀르키는 자체 개발한 5세대 전투기 TFX의 활주로 시범 운용 장면을 공개하여 전세계 방위산업 시장을 충격시켰습니다. 특히 KF-21의 시험 비행 중인 대한민국 입장에서 TFX의 등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KF-21이 찬밥이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상전과 해상전에서 승리했지만 공중전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튀르키가 자신들의 허락 없이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TFX의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오늘 철저히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대미문의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튀르키예는 분명 강한 나라입니다.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튀르키예의 흑해 영향력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는 함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의 해상망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휘청일 만큼 엄청난 타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국기의 절반은 파란 하늘, 나머지 절반은 노란 밀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밀 생산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혹독한 식량난이 불어닥쳤습니다. 러시아는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최대 수출로인 흑해를 틀어막고 세계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입니다. 차라리 노삼감도가 이보다는 제정신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이런 깜패짓에 회방을 놓은 게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흑해의 유일한 출구인 보스포루스 해협을 보유한 튀르키예는 과거부터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튀르키예 해군에 상당한 지원을 했었고, 이는 결론적으로 튀르키예가 남유럽 서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해상 전력을 보유하게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자국의 함대를 이용해 흑해의 경찰 노릇을 했고, 주도권을 갖고 흑해 항로 부활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했습니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신이 내린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는데요.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군사력의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기준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대한민국보다 고작 7단계 아래인 13위로 평가받습니다.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뭐가 대단하냐 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주변국은 이스탄불, 루마니아, 그리스 등으로 세계 규모로 따졌을 때만 13위지 지역의 패자로 군림하기에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대한민국보다 한참 늦은 시작이긴 했지만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례로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외산 무기 체계에 크게 의존하던 튀르키예는 1990년대 이후 생산 협업과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내 생산을 추진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 2019년 디펜스 뉴스가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목록에 자국의 방산 업체의 7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다수의 외신이 튀르키예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군비 경쟁 속에서 가장 준비가 철저한 나라로 뽑을 정도입니다. 형제의 나라로서만 튀르키예를 바라본다면 함께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제정치, 경제적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는 직격탄입니다. 특히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대한민국의 위치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월등한 성능,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내세운다면 튀르키예 무기체계는 극한의 가성비를 추구하는데요. 일단 가격이 최우선인 나라들의 이런 판매 전략은 꽤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2.5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튀르키예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 2019년 27억 달러, 하나 약 3조 2천억 원 규모로 폭증했는데요. 심지어 튀르키예는 슬슬 자신만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리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자체 개발 5세대 전투기 TF-XMMU는 KF-21이 양산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한민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튀르키예 방위사업청 SSB가 밝힌 TF-X의 성능은 KF-21은 물론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를 능가합니다. 먼저 외형에서부터 TF-X는 전잠 21m, 전폭 14m, 전고 6m에 육박하는데요. 전장 19m의 F-22보다 무려 2m나 큰 대형 전투기인 것입니다. 또한 최대 이륙 중량은 약 27톤으로 KF-21보다 2톤가량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고 무거운 만큼 속도가 느리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TF-X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F110 터보팬 항공 엔진에 버금가는 튀르키예 자체 개발 엔진을 탑재해서 최대 시속이 마하 1을 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F-X는 튀르키예산 고성능 AESA 레이더, 최첨단 적외선 탐지 장비 IRST, 전자광학 추적 장치인 EOTS 등의 장비를 탑재해서 360도 전방위 정보 탐지가 가능한 센서 융합 능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의 TF-X는 F-22 랩터보다 2m나 거대한 크기임에도 중량은 30% 이상 가볍고 기동성은 동급 이상인데다 탐지 능력은 F-35 수준인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그야말로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이 기절초풍할 만한 성능입니다. 하지만 TF-X의 진짜 저력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개발 기간입니다. TF-X의 개발 일정은 전 세계 어떤 전투기와도 비교불능인데요. 단적인 예로 KF-21만 봐도 체계 개발 단계에 돌입한 지 6년이 지난 2021년에야 롤아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군사 전문 외신들이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가능한 경이적인 속도라고 감탄했는데요. 그런데 튀르키예는 지난 2018년 체계 개발에 돌입한 지 겨우 5년, TF-X를 롤아웃하며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다 해도 이보다 빠를 수는 없는데요. 더군다나 TF-X는 본래 튀르키예 자체 개발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후 도입하게 될 F-35를 보조하는 경량급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이 사업을 KF-21 개발 사업, 통칭 KF-X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40%에 달하는 개발 지분과 기술 이전, 차세대 대형 공격 헬기 도입 사업 RX에 자신들이 개발한 T-129 망구스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차게 까인 바 있습니다. 결국 2015년까지 마땅한 파트너를 찾지 못했던 튀르키예는 전투기 자체 개발로 노선을 변경했는데요. KT-10B, T-50,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과 다르게 튀르키예는 맨 땅에서 다짜고짜 5세대급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사업을 벌였고, 이를 믿고 투자할 정신 나간 나라는 아무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TF-X는 모든 게 최초인 튀르키예가 오로지 자신만의 힘으로 만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셈인데요. 자, 이쯤에서 많은 분이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튀르키예의 달콤한 꿈을 산산이 부숴줄 때입니다. 21m에 달하는 TF-X의 거대한 동체와 F-22를 빼다 박은 듯한 완벽한 외형은 그저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TF-X 롤아웃을 보면서 감탄이 아니라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제가 하도 많아서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답도 안 나올 지경인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엔진입니다. 튀르키예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110 엔진을 조달해 우선 적용하고 차후 자체 개발한 동급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튀르키예는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이 가능하냐는 여부는 둘째치고 애초에 F110 엔진을 수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S-400 도입을 강행하면서 미국의 적선국대응제제법 CAATSA의 이름을 올렸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CAATSA가 풀릴 때까지 미국 내에서 어떤 계좌도 만들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예 금전 거래가 불가능한 건데요. 현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F110급 엔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미국과 척을 질 생각으로 자국에서 운용 중인 F-16을 분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카피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물론 이조차도 현실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그럴 게 유인항공기용 터보팬 엔진, 특히 5세대급 기동성을 갖출 수 있는 터보팬 엔진은 관련 개발 경험이 전무한 튀르키예가
몇 번 뜯어보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일례로 튀르키예는 항공기용 PD-170 디젤 엔진을 개발했고 오랜 시간 개량해 왔는데요. 이 덕에 무인기 시장을 꽤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F110 엔진과 비교했을 때 PD-170은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튀르키예는 자체 개발한 PD-170 엔진조차 주요 센서와 부품들에 대한 자립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오죽하면 튀르키예의 자존심이라는 바이락타르조차 우크라이나산 엔진을 탑재할 정도입니다. 전형적인 빛 좋은 개살구인데요. 비록 튀르키예 국방력이 주변국들에 비해 강력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지만 군사력, 기술력에 있어 대한민국보다 최소 2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1970년대 그 어려운 시대상에서도 자주국방의 꿈을 놓지 않은 대한민국의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모든 걸 무시하고 고작 5년 만에 대한민국을 뛰어넘겠다 자신하는 건 무에서 유를 참조하겠다는 만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다수의 전문가는 TF-X를 선전선동의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TF-X가 공개된 2023년 3월 18일은 튀르키예 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일뿐만 아니라 승전 기념일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사실상 20년째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율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TF-X의 롤아웃은 5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최적의 이벤트입니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지켜야 할 핵심 무기 체계가 고작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참 씁쓸한데요. 부디 튀르키예가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형제의 나라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 세계의 온갖 만행을 저지르던 중국은 최근 인구수 1위라는 타이틀을 인도에게 넘겨줬습니다. 통계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2년 안에 확실히 인도는 중국을 넘습니다. 인도의 신생아 출산율은 여성 1명당 2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기 때문이죠. 유엔은 지난 2019년 보고서에서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는 시점을 2027년으로 봤지만 4년 앞당긴 올해부터 인도는 중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인구수라는 타이틀은 분명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으로 작용하게 될 텐데 최근 인도는 더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습니다. 광물 덕분인데요. 지난 2월 10일 인도 정부는 인도 지질조사연구소가 인도 북부에 섞일 590만 톤의 리튬이 매장된 것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 북부 레아시 지역에서 발견된 리튬 매장량은 약 590만 톤으로 인도에서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 매장이 확인된 것은 사상 처음인데요. 현재 전 세계는 리튬 확보를 위해 목숨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 이 리튬이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인도는 정말 무서운 국가로 변모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공식 확인된 리튬 매장량은 총 8천만 톤인데 이 중 사용 가능한 양은 고작 4분의 1인 2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매장된 리튬이 이용 가능하다면 인도는 순식간에 세계 2위이자 전 세계 매장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생기게 될까요? 21세기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이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현재 대개로 유명한 경북 울진에서 리튬 개발을 위한 매장량 분석을 한참 진행 중인데 의뢰 분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튬의 일부를 추출해서 검사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 울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바야흐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로 재빨리 재편된 상황입니다. 2019년 고작 200만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는 2020년 300만 대, 2021년 570만 대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2022년에 세계 각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802만 대로 전년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중 1대가 전기자동차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 추세는 더 급격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유럽 등에서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급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의 핵심이 엔진이었다면 전기차의 핵심은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즉 2차 전지인데요. 휘발유나 경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은 곧 전기차의 성능을 의미하며 배터리의 핵심이 바로 리튬입니다.
리튬은 전기차 시대의 필수 광물로 전 세계에 아주 미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광석과 염수, 소금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광석 리튬은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에 대부분 매장되었고 염수 상태의 리튬은 중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등에 대부분 매장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 등등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배터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 하얀 황금 등으로 부르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가진 국가는 소위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중남미 국가들로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의 56%가 집중적으로 매장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볼리비아가 23.6%, 아르헨티나가 21.3%, 칠레가 11%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죠. 그래서 다음 시대 기업의 먹거리로 리튬을 선택한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거대한 소금 호수인 오프레 무에르토, 홈브르 무에르토를 사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리튬은 소금물 상태와 광석으로 매장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한국에서 광석 상태의 리튬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1960년대 태백산 부근에서 지하자원 조사를 실시한 이후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지하자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리튬 매장 여부는 단 한 번도 조사된 적이 없죠. 그래서 자원빈국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론, 알 등을 포함한 탐사 기술이 발달한 만큼 대대적인 광물 탐사를 시작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2019년 연말부터 휴광 및 폐광 등에서 리튬을 찾기 위한 탐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광산 33개를 대상으로 리튬 매장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6곳에서 리튬 광석을 찾았는데 정확한 매장량은 추후 심층 탐사가 필요하지만 드론을 띄워 심층 탐사한 경북 울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죠. 리튬 광화대를 확인한 즉시 지지련은 울진 보암광산에 드론을 띄워 탐사를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리튬 규산염의 일종인 리튬 레피돌라이트, 홍은모를 발견했습니다. 이를 일부 채굴에 확인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세계 최고 리튬 광산으로 유명한 호주의 그린 부시보다 품위가 2배 가까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다만 이 보암광산 주위에 금강송 보호구역이 있어 직접 채굴에 기반한 매장량 분석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재청과 부딪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채굴 없는 물리탐사로도 매장량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지련은 의뢰 안에 매장량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만약 매장량 분석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측정해 채굴 여부가 결정될 텐데 기대했던 것보다 매장량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굴하게 되더라도 한국은 이를 활용해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 등 2차 가공 산물로 만드는 기술을 확보한 상태인데다 채굴과 동시에 성실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2025년이면 반도체 산업마저 뛰어넘는다는 배터리 산업은 현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수급 불안정성이 늘 제기됐지만 만약 한국에서 리튬을 직접 생산하는 그날이 온다면 이런 불안정함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포스코는 기업의 미래를 리튬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고농도 리튬 약 22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 옴브레 무에르토 관권을 인수한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는 소금 호수의 관권을 사들인 즉시 리튬 매장량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업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염수 리튬 전문 컨설팅 기업인 미국의 몽고메리 앰퍼샌드 어소시에이츠가 국제 공인 규정에 따라 수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소금 호수에는 인수 당시 추산한 220만 톤을 훨씬 넘어서는 1350만 톤 탄산 리튬 기준 이미 확인됐죠. 채굴 가능성과 수율을 고려하면 포스코가 최소 28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30년 동안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며 누적 영업이익만 수십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지난 2022년 3월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연간 2만 5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염수 리튬 공장 1단계를 착공했고
지난 10월 2단계 사업 투자도 결정되면서 2024년까지 5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로써 포스코는 염수리튬과 광산 채굴,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합쳐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30만 톤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목표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350만 톤의 리튬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는 몇 대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판매된 전기차가 800만 대니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소금 호수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 호수의 리튬 농도란 소금물 1리터에 얼마나 많은 리튬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수치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는 1리터당 921mg의 리튬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 중 최고 수준이며 마그네슘 등의 불순물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세계 최고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사이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 7월 1톤당 560만 원이던 중국산 탄산 리튬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에는 8,400만 원으로 올랐고 연말에는 약 1억 1,100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1톤당 약 1,300만 원일 때 포스코가 약 35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했었는데 그 10배 가까이 뛰었으니 이제는 350조 원의 미래 가치를 지냈다고 보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2023년 울진에서 매장량 평가가 끝나면 이제 채굴 여부가 결정될 겁니다. 한국에 진파 석유가 없다면 하얀 석유라도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 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4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 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 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2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함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2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 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이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수차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매의 2200회가량의 시험 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에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대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니 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 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 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 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